비트코인 얘기하고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부르는 보통 이제 RWA라고 부르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서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는 역시 기관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 주셨으니까 사실 올해에 굉장히 가장 좀 저는 중요한 변화가 리얼 월드 에셋 RWA 시장에 원래 블록체인 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 금융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죠. 이 영역의 단기 혹은 장기 비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용사 관련돼서 블랙록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운용사들의 동향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운용사들이 지금 제일 기민하게 제가 봤을 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 왜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펀드를 토큰화하기 시작했고 이게 꽤 시리어스한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메인 펀드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들의 펀드를 토큰화해야겠죠. 그래서 펀드를 토큰화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 중이에요. 이게 꽤 진지합니다. 그래서 운용사들 중에서 꽤 사이즈가 큰 운용사들, 블랙락, 피델리티, 뭐 템플턴, 그다음에 뭐 위즈덤 트리, 뭐 이런 다양한 꽤 AUM이 큰 운용사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요. 템플턴 같은 경우는 제니 존슨 CEO가 굉장히 프로 크립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립토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서 계속해서 펀드의 토큰화를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토큰을 24/7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위즈덤 트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뭐 USDC도 좋은데 우리가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뉴욕주 금융 NYDFS라는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에다가 뭐 신탁해서 라이센스도 지금 따고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지갑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운용사들이 이제 펀드 토큰화의 선봉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단기적인 변화고 중기적인 변화는 뭐 아시다시피 CBDC 국가별로 지금 CBDC를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마찬가지고요. 거의 한국은행이 아시아에서 선봉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CBDC를 가장 먼저 CBDC의 가장 큰 사용처로 토큰화된 금융시장을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CBDC와 CBDC가 랩핑된 다양한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토큰화된 금융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기관용 CBDC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정산, 국가 간의 지급 결제 시스템의 정상에까지 활용이 돼서 굉장히 쉽게 국가 간의 무역 정산이나 그런 다양한 송금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정산까지도 굉장히 빨리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고 이게 단순히 신종증권을 토큰화해서 뭐 되게 니치한 마켓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변화는 절대 아니고요. 금융의 화폐, 그다음에 뭐 금융 상품, 그다음에 기저에 깔려 있는 지급 결제 시스템이 전부 다 바뀌는 금융의 대변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점진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RWA 시장을 2030년까지 16조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인프라 여기서 기존 인프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결제, 관리, 모니터링, 예탁 업무에 이르기까지 기존 인프라 대비해서 많게는 85%까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신 단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RWA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국채 포함해서 금과 같은 커모디티 쪽으로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외의 분야들 예컨대 에셋 백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나 사모펀드 쪽에서 RWA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 에셋 백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기업의 매출 채권이라거나 송장을 이제 담보로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해서 파이낸싱을 가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신흥국의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중소기업이 기존 금융권의 어떤 의존도를 줄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어떤 가상자산의 어떤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실제로 에셋-백드 파이낸스 같은 시장은 4년 전만 해도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기준으로 이미 4억 달러가 넘는 시장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에셋-백드 파이낸스가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로 뭐 유통시장 부재라거나 아니면 긴 보유 기간, 그리고 기초 뭐 초기 투자 금액이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사모펀드 같은 경우 RWA를 활용을 한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end-to-end 뭐 workflow라고 하죠. 그래서 뭐 자산을 생성하는부터 관리하는 단계까지 디지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미 해외에서도 사모펀드 관련해서 예컨대 해밀턴 레인 같은 경우는 ADDX라는 플랫폼과 협업을 해서 실제로 어떤 어떤 인기 펀드의 주식 클래스를 토큰화를 했고, 그래서 최소 티켓 크기가 예전에는 뭐 기존 12만 달러였으면 이거를 뭐 1만 달러까지 낮추는 어떤 성과,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뭐 RWA 시장이 16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운용사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RWA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운용사의 비즈니스 자체가 수수료 베이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그 운용하는 것을 어떤 펀드라는 껍데기로 싸던 아니면 1인 운용으로 싸던 자문으로 싸던 그거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판매 보수는 사실은 판매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운용사가 꿈꿔왔던 염원 또는 수거는 판매사를 바이패스할 수 있는 다이렉트 채널을 만드는 것을 지향을 해왔고요. 사실은 그렇게 보게 되면 블랙락이나 위섬트리, 아까 말씀하셨던 위섬트리나 피델리티나 자사의 앱이나 웹을 통해서 지금 자문을 통해서 자사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 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에서 소비자와 이어지는 다이렉트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운용사의 이제 마진율도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수익률도 더 높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측면에서나 또는 아니면 소비자의 신뢰 측면에서 운용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좀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 8조 정도의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피탈 마켓에서 이 미국 주식을 저희가 빌려주기도 하고, 그 빌려준 대가로 사실은 뭐 수익을 얻어서 그걸 고객한테 돌려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모든 작업이 사실은 지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이에 써서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을 증권사에 주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RWA 시장이 좀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 프로토콜 자체가 어쨌든 좀 안정화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실 비효율적인 일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운용사들의 진출이 굉장히 가팔라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담보로 쓰이는 채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식 같은 것도 굉장히 우량한 자산이고, 자산 운용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무기이고, 그걸 담보로 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에셋들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많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미래 금융의 어떤 모습이 블록체인으로 바뀐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체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금융, 그러니까 웹2 인프라, 인터넷 인프라 위에서 발달된 전반적인 금융 산업 시스템들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인프라가 바뀌는 거죠.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로. 그거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 뭐 상품의 금융 상품의 성격이 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운용사, 증권사 혹은 뭐 보험사 같은 이들의 전통 금융회사의 그런 사업 모습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그다음에 다양한 인프라가 바뀌고 지급 결제가 다 바뀌고 결국 우리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금융업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각종 경제 활동을 할 때는 무조건 지급 결제로 대변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게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가 큰 변화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넥스트 파이낸스라고 총칭을 하는데 세 가지의 그런 요소가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큰화된 통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CBDC와 아까 얘기했던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큰화된 금융시장, 여기는 이제 STO, 토큰 증권, 뭐 RWA 다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큰화된 지급 결제 시스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간편 결제, 소액 결제, 아니면 국가 간의 뭐 거액 총액 결제, 다양한 모든 걸 통틀어서 이런 지급 결제 혁신, 이런 세 가지 필라가 이제 그 미래 금융 모습을 만들 거고요. 이거의 기저에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제 각 영역에서의 그런 다양한 혁신성이 발휘가 되는 거고, 나아가서 이제 이들이 쓰는 블록체인을 공유하는 회사들끼리 또 모이게 되겠죠. 그들끼리 모여서 해당 블록체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고, 다양한 또 효율적인 지급 결제 시스템 만들고, 좋은 상품을 여기다 공급하고, 그래서 메인넷,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메인넷별로 회사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고요. 그 모임끼리 되게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쟁이 다만 이제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태생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경을 초월한 경제 블록이 이제 토큰화된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고, 이들끼리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루빨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토큰화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그런 세부 사항들이 빨리 정해져서 이제 이런 글로벌 흐름에 저희가 뒤처지면 안 된다. 지금 전통 금융에서는 저희가 많이 뒤처져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영미권에서 먼저 발달된 전통 금융 산업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따라가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토큰화된 금융 생태계, 모두가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대한민국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면도 좀 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ETF 시장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시장 자체가 되게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토큰화된 상품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충분히 미래 금융을 논할 때 뒤처지지 않고 같이 달려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금융그룹, 뭐 정부, 뭐 한국은행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좀 만들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잠깐만 그 미니 질문을 하나 또 추가로 네. 드리면, 아까 이제 남윤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8조 정도 미국 주식 갖고 계신데 사실 그거 다 종이로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얘기해 주신 어떤 금융의 그 토큰화된 통화 시스템, 금융시장 지급 시스템이 지금은 각각 사일로별로 조금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이버블로 발전하고 있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했을 때 하나의 통합 효과 같은 그쵸.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금융은 로컬별로 좀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한국은 한국 금융사, 미국은 미국 금융사, 이 벽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 장벽이 조금 허물어질 수 있고, 네. 미래 이제 금융이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전 세계 있는 금융시장을 더욱 손쉽게 아주 간편하게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대신에 금융회사들은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미국에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되면서 사실 이제 한국의 ETF 언제 통과되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는 남용수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통과가 됐고 한국에서도 실제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단기적으로 뭐 혹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을 굉장히 부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와 국내 도입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ETF 상장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할 것 같고요. 근데 ETF 도입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일단 법과 규정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ETF 상장 과정을 보면은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금융투자업 규정, 그리고 거래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 집합 투자 기구 상장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일단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본시장법에서의 ETF는 기초자산 변화에 연동해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초자산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 기초자산에 지금은 아직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일단 변화가 첫 번째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투업 규정인데요. 금투업 규정에는 ETF가 그냥 한 종목 두 종목으로 할 수 있는 상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산 구성 방법이나 개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 같은 경우는 10종목 이상, 그다음에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3종목 이상, 그다음에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한 종목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쪽은 우리가 상장을 할 때 ETF가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상품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룰이 정확하게 ETF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거래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ETF를 상장을 하게 되면 ETF를 해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ETF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려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반대 포지션을 잡고 ETF에 호가를 대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호가를 대주게 되려면 사실은 그분들이 비트코인 선물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현물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도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커스터디나 그다음에 아까 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측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입 시기 관련해서는 올해 말에 이제 2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령이 나오고 점차적으로 법과 규정이 바뀌게 되면 한 2년 내로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아직은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실무적으로 ETF로 만들 때 어떤 규정에 어떤 법이 또는 어떤 문구가 이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통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은 보통 신문 기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금투어법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실무적으로 ETF를 도입하려면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호가대주기 위해서 이제 선물, 현물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전혀 없다.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 자체도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코빗 센터장님께는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 비트코인 생태계에 현물 ETF가 들어온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상황인데 사실 코인 투자를 직접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디파이가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또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형국이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의 접점이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에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 디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디파이 전망 쪽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의미한 어둠션은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거의 없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뭐 예컨대 바빌론이나 스택스, 바이프로스트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랩핑해서 다른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이루어진 여러 가지 노력들 WBTC, SBTC, TBTC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비트코인 디파이라고 했을 때 뭔가 이제 딱딱 돌아가는 유의미한 어둠션까지는 아직 전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 혹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에 야기할 수 있는 미시적 변화에 대한 전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좀 더 여러분 혹은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 될 만한 제가 느꼈던 바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경력의 미래에서 자산운용에서 ETF 업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래에서 증권으로 넘어와서 이제 토큰 증권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그룹의 디지털 자산 전략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뭐니 해도 새로운 기초 자산을 하나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기초 자산을 가지고 다양한 증권을 찍거나 펀드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게 금융산업의 본질이거든요. 물론 은행은 좀 다르죠.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면서 하는 게 이제 은행의 본질이고 그렇지만 금투업자의 본질은 이제 금융상품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자산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당연히 금융상품도 다양해지고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채널도 많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란 이 가상자산이라는 녀석은 새로운 기초자산으로서 우리 인류에 등장을 한 거죠. 금융 역사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초자산을 타고 내려가 보면 생각보다 기초자산이 몇 개 없습니다. 한 4개밖에 없어요. 뭐 주식, 채권, 그다음에 부동산, 커머디티라고 그룹핑되는 다양한 원자재들 이게 전부고요.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수십 년, 수백 년간 조합해서 만든 게 다 금융 상품들이고 그걸 계속해서 팔아왔던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자산,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기초자산 그룹들이, 기초자산 군들이 이제 금융 역사에 등장하면서 대부분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찍어내고 본인의 코어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블록체인의 굉장히 유의미한 킬러 앱,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금융산업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상자산 그중에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또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이슈도 생각보다 연말까지는 꽤 노이즈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양쪽 후보가 누가 되어야 비트코인 뭐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편을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8천 명에서 1억 명 사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쪽 가상자산 쪽을 아예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가상자산 정책들이 나올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척슈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크립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 정부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뭐 트럼프는 뭐 본인이 이제 어나운스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의 행보가 굉장히 그걸 주시하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올해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 시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 시총이 4조 5천억에서 5조 달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2천억 달러까지 시총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총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가격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시총은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사실 전체 가상자산 시총이 2조 달러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뭐 1,600에서 1,7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우상향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수석 매니저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어떤 이제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용사에 있다 보니까 이 가격 전망은 하는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에셋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용재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초 자산이 되게 중요한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다른 자산 대비로 사실 콜레이션이 굉장히 낮고 그렇게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펜션 펀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초 자산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돈이 많이 풀렸고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식과 채권의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맞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했던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펀드도 사실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콜레이션 그다음에 기초 자산의 어떤 콜레이션이 낮은 기초 자산을 찾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이 결국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비트코인이 결국은 이 펜션 펀드에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굉장히 그냥 전술적 자산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산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갖고 갈 수 있는 보유하면서 갖고 갈 수 있는 자산의 일환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